형님,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혜민, 42살, 회령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북한군 상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6시 훈련장에 찬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군 코스는 22km다. 나고자는 없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절반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 한 후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사동무, 오늘 훈련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견뎌야 한다. 우리가 약하면 조국이 약해진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 밤이 되자 막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동생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3, 착하기만 했던 동생. 그의 겨울 굶주린 병사들에게 감자 몇 개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까? 배고파서 그런 건데. 그때 동생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충성심과 인간성 사이, 그 틈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균열은 언젠가 저를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걸. 상사동무 저 춥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안의 모든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11월의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병사들은 얇은 군복 하나로 눈밭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훈련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산악행군 후 야간 매복 훈련이다. 움직임은 최소화, 체온 유지는 각자 알아서 해라.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한 신병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8, 김성철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매복 훈련 중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성철이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김성철, 정신 차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흰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의관, 당장 군의관 불러.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상사동무,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 부정맥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의 말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18살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는 마치 보고서를 뜬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얼어붙은 땅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쓰러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정상인가? 동생도 성철이도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죽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충성, 누군가를 위한 희생. 하지만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상사동무 저추스입니다. 성철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마지막 갈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다. 그날 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정혜민,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제 스스로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11월 23일 새벽 4시, 단독 경계근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조망 7겹이 처진 북방한 개선, 그곳에 3번 초소였습니다. 보통은 2명이 서는 자리지만 인력 부족으로 저 혼자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순찰조의 이동 패턴, 조명탄이 터지는 간격.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끝은 얼어붙은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생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형은 간다. 너도 용서해라. 사진을 다시 넣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철조망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손으로 잡자 날카로운 철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고 철조망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며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6개가 남았다. 두 번째 철조망을 넘을 때는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세 번째를 넘을 때는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네 번째를 넘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만둘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성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까? 아니다. 잘못한 건 이 시스템이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5번째, 6번째 철조망을 넘으며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였고 발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저 너머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정혜민,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철조망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다시 흘렀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돌아가도
지옥이라면 그 순간 저는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7번째 철조망을 넘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중간지대, 그 어느 쪽도 아닌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어나.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끝이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군견은 후각이 뛰어났습니다. 피 냄새를 맡으면 금방 제 위치를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쾅!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새벽 어둠이 한순간 나처럼 밝아졌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켰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순찰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잡음. 3번 초소, 응답하라. 3번 초소. 무전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바위를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순찰조는 천천히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바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음. 계속 수색한다. 무전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명탄이 꺼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발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앞에 마지막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진짜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다리가 꺾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돌아가도 지옥이라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겠다.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러졌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저 아래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저곳이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해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했단 말인가. 자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의 부드러운 빛,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여기는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에는 투명한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이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정혜민 씨, 제가 담당 의사 김민수입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공간,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놀라셨죠? 여긴 파주 통일병원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다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의 탈수, 그리고 전신 열상이 심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간판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퇴원 후 저는 임시거주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침대는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대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그게 익숙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민 씨, 오늘부터 적응 교육 시작합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그는 제게 작은 검은 물건을 건넸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이걸로 다 하거든요. 스마트폰. 저는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화면을 만지자 갑자기 불이 켜졌고 여러 개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복지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누르면 전화하고, 여기 누르면 지도 보고, 여기는 인터넷이고요.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거리에 나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걸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저검은 물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쉴 새 없이 광고가 흘러나왔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곳인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 가득한 음식들, 색색의 포장지, 빛나는 조명. 어서 오세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였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했단 말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풍족함도 질서도 친절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혜민 씨, 한국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적응 교육 3주 차.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고 카드로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결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드요, 현금이요. 직원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10,000원짜리 지폐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거스름돈은 어떻게 받는 거지?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빨리 좀 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물건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상담실에서 새로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민 씨.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제 옆으로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혜민 씨, 한국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적응해요. 천천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에서는 모든 게 빨라야 했습니다. 명령은 즉각 수행해야 했고, 느린 것은 곧 처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그날부터 서연 씨는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법, 돈을 내는 법, 거스름 돈을 받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집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1,500원 거슬러 드립니다. 거스름 돈을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해냈다. 작은 성취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 씨는 저를 일용직 일자리에 연결해 줬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혜민 씨는 체력이 좋으시니까 여기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10여 명의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현장 반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반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봉투를 열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 북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봉투를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직한 곳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사동무 저 춥습니다. 밤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국 생활 석 달째.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눈 덮인 훈련장, 쓰러진 김성철, 그리고 제 앞에서 끌려가던 동생의 뒷모습. 형님, 형님.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동료 인부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민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자재를 나르다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쾅! 철근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반장이의 호통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중해야 하는데 왜 이러는 거지?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민 씨, 오늘 상담 시간 있으시죠?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와주세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악몽을 꿉니다. 매일 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꿈이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쓰러진 성철이, 끌려간 동생,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혜민 씨, 그건 혜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민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용기라고? 퇴근 후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빴고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고 새로운 사회는 끊임없이 제게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악몽은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일어나야 한다는 걸. 그게 제가 선택한 자유의 무게라는 걸. 아저씨,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어느 날 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민 씨, 한 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혜민 씨,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강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일주일 후 저는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은 마른 듯 아팠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민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령에서의 삶, 군 생활, 동생을 잃은 일, 그리고 성철이의 죽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넘던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 흘리며 7개의 철조망을 넘었던 것, 어둠 속에서 쓰러졌던 것,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던 것.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존중받는다는 것.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받은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때입니다. 그게 제겐 자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동생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남은 빚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고 눈빛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용기라고 했구나.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져버리고 동료들을 두고 온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돌아온 곳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돌아온 곳은 존중받는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체제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한 사람의 인간. 악몽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의미라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